한유진은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아우라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은 구름을 꿰뚫을 듯 웅장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의 아주 작은 부품 인턴 사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최고 학점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유진은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도 값비싼 명품 정장 대신 단정하지만 저렴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유일한 사치품인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꿈과 미래,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정신 차리자 한유진, 여긴 전쟁터야. 스스로에게 작은 다짐을 건넨 그녀는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현대 미술 작품이 걸려 있었다.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에서는 자신감과 엘리트 의식이 넘쳐 흘렀다. 유진은 잠시 위축되는 자신을 느끼며 숨을 골랐다. 그녀의 비밀은 바로 결혼이었다. 불과 석 달 전 유진은 얼굴도 거의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했다. 전통을 중시하는 할아버지와 그의 오랜 벗이었던 아우라 그룹의 선대 회장 사이의 약속 때문이었다. 두 분은 손주들을 대화사가 되면 결혼시키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은 유언처럼 남았다. 유진은 저항할 수 없었다. 가문의 명예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결혼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자리는 조용하고 형식적이었다. 양가 가족 몇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될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강지훈. 사진으로만 보던 그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미남이었다.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무표정했고 예식 내내 유진에게 단 몇 마디의 의례적인 말만 건넸을 뿐이다. 그들은 반지를 교환하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 이후로 그들은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다. 유진은 그의 전화번호조차 몰랐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남편일 뿐이었다. 그녀는 어색함 때문에 결혼 반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다. 이 거대한 아우라 그룹에서 자신의 남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막연히 아우라 가문의 일원이니 높은 직책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인턴 사원 여러분, 이쪽으로 모여주십시오. 안내 직원의 목소리에 유진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녀를 포함한 30명 남짓의 인턴들이 강당으로 안내되었다. 강당 내부는 이미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상기된 얼굴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유진은 눈에 띄지 않는 세 번째 줄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곧이어 인사팀장의 간략한 환영사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회사의 역사 비전,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엄격한 규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바로 그때 전략기획실의 박민석 팀장이 소개되었다. 유진이 배정된 부서의 팀장이었다. 그는 30 중반으로 보였고 잘 다려진 비싼 양복에 기름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인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유진의 소박한 옷차림에 잠시 머물렀을 때 그 입가에 비웃음이 스치는 것을 유진은 똑똑히 보았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지만 착각은 마십시오. 박민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우라그룹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겁니다. 특히 실력도 없으면서 운으로 이곳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말은 명백히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었고 유진은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주변의 몇몇 인턴들이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첫날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되었다. 인사팀장의 소개가 끝나고 강당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라 그룹을 이끌고 계시는 강지훈 대표이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강지훈.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세상에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설마 그 사람일 리가.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며 무대 위를 응시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한 남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슈트를 입은 그는 젊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에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날카로운 턱선 오만한 듯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굳게 닫힌 입술.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스크린 속의 남자는, 무대 위의 저 남자는 바로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었다. 석 달 전 그 차갑고 형식적인 결혼식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인턴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유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CEO라고 아우라 그룹의 대표이사 그저 가문의 일원이라 막연히 생각했던 남편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이 거대 제국의 황제였다니. 강지훈은 연설을 이어갔다. 그의 손이 연설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바로 그때 유진의 눈에 무대 조명을 받아 섬광처럼 빛나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의 왼손 약지. 그곳에는 그녀가 주머니 속에 감춰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플래티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현실임을 알리는 차가운 증거였다. 유진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에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혼란스러웠다. 두려웠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연설을 하던 강지훈의 시선이 아주 찰나객석을 향했다.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그의 눈은 마치 자석처럼 정확히 한 곳에 머물렀다. 새하얗게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세 번째 줄의 한 여자. 유진은 그와 눈이 마주쳤다고 느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는 다시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연설을 매끄럽게 이어갔다. 그는 그녀를 알아본 것이다.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턴들은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에 대한 감탄으로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오직 유진만이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아우라 그룹의 인턴과 CEO가 비밀리에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설령 믿는다 해도 그녀는 온갖 구설과 오해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CEO에게 꼬리쳐서 입사했다는 식의 끔찍한 소문이 돌 것이 뻔했다. 한유진 씨 정신 안 차려요. 이제 부서로 이동해야죠. 옆자리에 앉았던 동기 인턴이 그녀의 팔을 툭 쳤다. 유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녀의 첫 직장 생활은 시작부터 악몽이 되어버렸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전략기획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 그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전략기획실의 분위기는 로비의 활기참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떠다녔다. 모두가 자신의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숨막히는 분위기에 압도당할 것 같았다. 그녀와 함께 배정된 동기 인턴 김수연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여기 장난 아니죠. 다들 표정이 왜 저런데요. 수연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그녀의 존재가 유진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잠시 후 박민석 팀장이 인턴들을 자신의 자리 앞으로 불러 모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자세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특히 유진에게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자,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지. 그는 차갑게 말했다. 김수연 씨는 최근 3년간의 경쟁사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이어서 박 팀장은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한유진 씨. 당신에게는 좀 더 특별한 임무를 주지. 그는 서류 뭉치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로 툭 던졌다. 프로젝트 키메라 들어본 적 있나?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박 팀장은 과장된 몸짓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5년 전 우리 회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였지. 하지만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여러 핵심 인력들의 목을 날려버린 전설적인 프로젝트야. 공식 보고서상으로는 기술적 한계와 시장 예측 실패가 원인이라고 되어 있지. 하지만 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봐. 그는 유진에게 바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한유진 씨가 할 일은 이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는지 재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야. 단기한은 3일. 3일 안에 예비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선배 사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수연조차 걱정스러운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전략기획실 내에서도 금기어에 가까운 단어였다. 자료는 대부분 소실되거나 파편화되어 있고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회사를 떠났다. 3일 안에 예비 보고서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내 발로 걸어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었다. 명백한 괴롭힘이자 사보타주였다. 모두가 유진이 당황하거나 불평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서류를 집어들고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대답에 박민석은 오히려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헛웃음을 치며 자리로 돌아갔다. 독한 년,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유진은 사무실 구석에 배정된 작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프로젝트 키메라의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곧바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료실 서버에 접근하려고 하자 낡은 보안 프로토콜이 계속해서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 어렵게 접근한 파일들은 대부분 손상되었거나 핵심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었다. 부서 내의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모두가 박 팀장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외면했다. 첫날 오후 내내 유진은 막다른 길에 부딪히기만 했다. 절망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할아버지와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최상층 CEO 집무실. 강지우는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결산 보고서가 아닌 보조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니터에는 전략기획실에 CCTV 영상이 떠 있었고 화면은 사무실 구석에 앉은 한유진의 모습에 확대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집중할 때 아래 십수를 깨무는 버릇 좌절감에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턱을 당기며 의지를 다지는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 박민석이 그녀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주는 장면도 모두 지켜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에 얼음 같은 분노가 스쳤다. 그는 조용히 최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충직한 비서였다. 최 비서. 프로젝트 키메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공식 기록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로. 그리고 한유진 인턴에게 전달할 방법을 찾아보게. 아무도 모르게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그날 밤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유진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좌절감에 머리를 식히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키보드 옆에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검은색 USB 스틱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분명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혼란스럽고 조금은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안에는 암호로 보호된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잠시 고민하던 유진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암호를 입력했다. 프로젝트 키메라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날짜. 딸깍, 암호가 풀렸다. 파일 안에는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프로젝트의 원본 서버 로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상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였다. 순간 유진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뛰어난 분석가였다. 밤을 새워가며 그녀는 새로 얻은 원본 로그와 기존의 파편화된 공식 기록들을 교차 분석했다. 그러자 데이터들 사이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의 패턴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공식 보고서의 주장처럼 기술적 한계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유진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박민석은 의기소침한 그녀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녀의 책상 옆을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즉시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데이터 차트와 분석으로 가득 찬 유진의 모니터 화면이었다. 그는 유진이 그저 쇼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다. 유진의 분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곧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이 사보타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당시의 재무거래 기록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인터넷 접근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접근 거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의 모니터에 내부 메모 알림이 떴다. 기록 보존을 위한 데이터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관한 전사 공지. 내용은 단 24시간 동안 감사 목적으로 특정 구형 재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어설픈 변명이었지만 그것은 지금 그녀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이었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다.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했다.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강당에서 마주쳤던 강지훈의 그 짧고 강렬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녀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심어졌다. 이제 유진은 필요한 모든 조각을 손에 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5년 전에 묻혔던 거대한 기업 범죄를 파헤치려 하고 있었다. 불가능한 과제는 이제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무리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 박민석 팀장을 건너다 보았다. 새로운 결의가 그녀의 눈에 차올랐다. 그녀는 여기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실을 폭로할 것이다. 이틀 밤낮으로 유진은 잠자는 시간조차 잊은 채 보고서에 매달렸다. 그녀의 작은 책상 위에는 빈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쌓여갔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정신만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완벽하게 꿰맞추고 있었다. 그녀가 밝혀낸 진실은 끔찍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패는 단순한 사보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쟁사였던 넥서스테크에게 막대한 이권이 걸린 정부 주도 사업권을 넘겨주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그녀가 기적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재무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 사업권이 넥서스테크에 넘어간 직후 박민석 팀장의 친척 명의로 된 유령 회사가 넥서스테크로부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당시 키메라 팀의 말단 사원이었던 박민석은 내부 첩자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데이터를 흘리고 핵심 부품의 오류를 유도했다. 그는 이 범죄의 주모자는 아니었지만 성공의 대가로 고속 승진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받은 핵심 공모자였다. 마감일 아침 유진은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것은 박 팀장이 요구했던 예비 보고서가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들로 뒷받침된 거대한 음모의 전말을 담은 폭발적인 범죄 고발서였다. 그녀는 만일을 대비해 보고서를 두 부 출력했다. 한 부는 제출용, 다른 한 부는 자신의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그녀의 친구 수연은 헬쑥해진 유진의 얼굴을 보며 경외감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유진아, 조심해. 이건 그냥 인턴 과제가 아닌 것 같아. 유진은 박민석 팀장의 자리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다가갔다. 하지만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부서 규정에 따라 그녀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긴장감과 성취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잠시 커피를 가지러 탕비실로 향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박민석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3일 만에 뭘 했다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으람. 그는 봉투를 뜯고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거만함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창백한 두려움으로, 마지막에는 탐욕스러운 기회주의로 빠르게 변해갔다. 그는 보고서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키메라, 당시의 윗선들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보고서를 이용해 자신의 상사들을 협박하거나 혹은 이 발견의 공로를 가로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빨리 유진이 함께 제출한 USB에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복사한 뒤 원본을 삭제했고, 유진이 출력한 보고서는 파쇄기에 넣어 갈아버렸다. 1시간 후 박민석은 긴급 부서 회의를 소집했다. 전략기획실의 고위급 관리자들이 모두 회의실로 모였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에는 3분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강지훈 CEO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판도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민석은 자신의 발견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이 만든 슬라이드 그녀의 분석, 심지어 그녀의 문장까지 그대로 베껴서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묻혀있던 범죄를 파헤친 유능한 탐정인 것처럼 연기했다. 관리자들은 충격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인턴 자격으로 회의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유진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토록 뻔뻔한 도둑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피와 땀 잠 못 이룬 밤들이 눈앞에서 통째로 도둑맞고 있었다. 박민석이 관리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발표를 마쳤을 때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민석 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했다. 그것은 제 보고서입니다. 제가 찾아낸 결과물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민석은 잔인하고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한유진 인턴. 혹시 망상에라도 빠졌나 첫 과제가 너무 벅찼던 모양이군. 자네의 역량을 시험해보려고 간단한 과제를 내줬더니 이제는 중대한 기업 비리 조사의 공로를 주장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인턴 하나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걸 알아. 더 이상 회사 망신시키지 말고 자리에 앉게.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모욕적이었다. 다른 관리자들은 유진을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저 인턴일 뿐이었다.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주겠는가?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수연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며 켜졌다. 강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예정보다 일찍 접속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돌가면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그의 시선은 박민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의 명백한 승리와 CEO의 침묵에 용기를 얻은 박민석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보안팀,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한 인턴을 밖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군요. 유진은 모욕감과 배신감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스크린을 보았다. 자신의 비밀 남편이자 이 회사의 CEO인 남자의 얼굴을.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유진은 그의 턱 근육이 순간적으로 꿈틀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유진에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한 궁극적인 배신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동안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유진의 팔을 막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춰.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단 한마디의 말. 얼음장처럼 차갑고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다. 보안 요원들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즉시 손을 떼고 물러섰다. 모든 시선이 다시 스크린으로 향했다. 강지훈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방 안의 공기를 지배할 만큼 엄청난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박민석 팀장.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방금 그 발표 아주 인상적이군. 박민석은 자신이 칭찬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그렇게 대단한 발견을 했다면 강지훈이 말을 이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겠지. 그때부터 강지훈의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되었다. 그는 보고서의 가장 깊고 복잡한 분석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보고서 34페이지에 언급된 쉘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때 사용한 데이터 크로스 레퍼런싱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보게. 프로젝트 캐메라의 서버로그 B7 구역에서 발견한 손상된 데이터 패킷을 어떻게 복원했나. 당시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김 이사가 남긴 암호화된 개인 메모를 해독하는 데 사용한 암호 해독키는 무엇이었지? 이 질문들은 보고서를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 대답할 수 없는 보고서의 진정한 작성자만이 답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결과물 너머의 과정에 대한 깊고 내밀한 지식을 요구했다. 박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는 허세를 부리며 얼버무리려 애썼다. 그것은 저희 팀의 전문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어떤 기법이지. 강지훈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독자적인 데이터 대조 방식을 통해. 그 방식의 원리가 뭐냐고 물었다. 박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를 향한 박수갈채를 보냈던 관리자들은 이제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은 비참한 공황 상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이 던진 모든 질문에 대해 완벽하게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사용했던 알고리즘 데이터 복원 과정, 그리고 암호 해독키를 추론해낸 논리까지. 그녀의 설명은 눈부시게 논리정연했고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녀가 진짜 작성자라는 증명이었다. 설명을 하던 중 유진은 타임라인에 대한 증명이 필요했다. 그녀는 친구인 김수연을 돌아보았다. 수연 씨, 제가 이틀 전 밤 11시 47분에 넥서스 테크 관련 재무 데이터를 처음 열람했을 때 저에게 메신저로 뭐냐고 물어봤던 것 기억하나요? 수연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다. 네, 기억합니다. 유진 씨가 유령 회사 얘기를 해서 제가 섬뜩하다고 답장했었어요. 이것은 작지만 결정적인 제3자에 의한 타임스탬프가 찍힌 증언이었다. 유진이 며칠 전부터 이 특정 세부 사항에 대해 작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동맹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유진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박민석 팀장님께서는 제가 제출한 원본 보고서를 파쇄하셨지만 제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본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두 번째 보고서 사본을 꺼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의 모든 디지털 파일에는 제 개인 식별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박 팀장님이 방금 발표하신 그 파일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덫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스크린 속에 강지훈이 회의실에 있던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최 비서, 박 팀장의 노트북을 회수해서 기술팀에 넘기게. 당장. 박민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완벽하게 짜인 함정에 빠진 것이다.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조금 전 유진을 끌어내려던 보안 요원들은 이제 창백하게 떨고 있는 박민석을 둘러싸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노력과 존엄성을 되찾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 속 강지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어떤 감정의 흔들림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존중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녀의 전략적 반격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꼿꼿하게 서서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한유진 잿빛으로 변해버린 얼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박민석, 그리고 스크린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절대 권력자 강지훈. 최비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민석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노트북을 주시죠, 팀장님.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다. 박민석은 무너진 사람처럼 저항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음모야. 저 인턴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더욱 명백하게 만들 뿐이었다. 최 비서는 그의 손에서 노트북을 빼앗아 들고는 대기하고 있던 기술팀 직원에게 건넸다. 강지훈은 스크린 속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술팀은 지금 즉시 저 노트북에서 발표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숨겨진 워터마크를 분석해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5분 주지. 그의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관리자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 5분은 박민석에게는 영원과 같은 시간이었고 유진에게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길고 긴 순간이었다. 그녀는 애써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만약 아주 작은 실수라도 있었다면 그녀는 아우라 그룹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 재기불능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스크린 속의 강지훈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는 왜 자신을 믿어주었을까? 그가 던진 질문들은 명백히 그녀에게 유리한 판을 짜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저 CEO로서의 공정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다시 한번 복잡해졌다. 정확히 5분 후 기술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모든 관리자들과 스크린 속의 CEO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보고드립니다. 박민석 팀장님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발표 파일은 생성된 지 약 2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일의 모든 슬라이드와 첨부된 데이터 시트에서 한유진 인턴의 개인식별 디지털 워터마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워터마크는 원본 생성 날짜를 어젯밤 03시 17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박민석의 마지막 변명조차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관리자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의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마터면 거대한 사기극에 동조할 뻔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박민석에게서 유진에게로 옮겨갔다. 경멸과 동정에서 경외와 존경으로. 이 어린 인턴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 거대한 조직의 암적인 존재를 파헤치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냈다. 강지훈은 스크린 너머에서 조용히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CEO와 인턴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전략가가 다른 한 명의 뛰어난 전략가를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박민석, 강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할 말 있나? 박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실성한 사람처럼 초점이 없었다. 그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했다. 내가 했어. 근데 나 혼자 한 줄 알아. 이 더러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잘못됐었어. 윗대가리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난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날 자르려면 그때 그 인간들도 다 잘라야 할걸. 그것은 자포자기의 폭로였다. 그는 혼자 죽지 않겠다는 듯 물귀신처럼 다른 공모자들을 걸고 넘어졌다. 그의 폭로에 몇몇 관리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유령이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회의실에 다시 나타난 순간이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표절 사건이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음을 깨달았다. 강지훈은 박민석의 발악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철처럼 차가웠다. 감사실에 전하지. 박민석을 포함해 프로젝트 키메라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재조사하도록.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박민석은 오늘부로 파면 조치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보안팀은 그를 감사실로 인계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절대적인 법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축 늘어진 박민석을 양쪽에서 부축해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팀장의 비참한 퇴장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지훈은 스크린을 통해 남은 관리자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지.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외부 발설을 일절 금한다. 관리자들은 마치 죄인처럼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아무도 감히 유진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순식간에 회의실에는 유진과 최 비서 그리고 스크린 속에 강지훈 단 3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유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한유진 씨, 강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마주 보았다. 오늘 수고 많았네. 잠시 후 내 집무실로 올라오도록 최 비서가 안내할 걸세. 그 말을 끝으로 스크린이 꺼졌다. 최 비서는 유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한유진님, 잠시 휴게실에서 기다리시면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인턴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유진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순간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아우라 그룹의 CEO이자 자신의 비밀 남편인 강지훈과 단둘이 마주해야 했다. 박민석이 끌려나간 후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유진이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리로 돌아오자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경멸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경애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부패한 팀장을 무너뜨리고 부서 전체를 뒤흔든 존재였다. 한때 사무실 구석에 방치되었던 그녀의 책상은 이제 사무실의 중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친구 수연이 달려와 그녀를 꽉 껴안았다. 유진아 정말 대단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축하에 유진은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때 최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말했다. 한유진님, 대표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최 비서는 그녀를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특별 키카드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엘리베이터였다. 그녀가 곧 들어갈 세상이 자신이 있던 곳과 얼마나 다른지를 상징하는 듯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유진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무슨 말을 할까? 결혼에 대해 언급할까? 이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해고할까? 아니면 정식 채용을 제안할까? 불확실성이 그녀를 압도했다. 최상층에 도착했다. CEO 집무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유진은 숨을 삼켰다. 서울의 정영이 신의 시선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 힘과 절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미니멀한 인테리어. 이 공간은 주인인 강지훈 그 자체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자 2사람만 남았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돌아섰다. CEO의 전문적인 가면이 조금은 옅어져 있었다.
그는 부하 직원이 아닌 동등한 상대를 대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앉지.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유진은 고급스러운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먼저 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는 그녀의 일 처리 능력, 용기, 그리고 정직함을 칭찬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박민석의 자백으로 인해 여러 고위급 인물들이 연루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화는 여전히 전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녀의 행동이 정당했으며 회사에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업무 이야기가 끝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 안락 의자로 걸어와 앉았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며 더 개인적인 공간이 형성되었다. 한유진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는 더 부드러운 톤으로 다시 말했다. 아니, 한유진. 직함이나 존칭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우리의 결혼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군. 유진이 두려워하면서도 예상했던 순간이 왔다. 그녀는 그가 먼저 설명하기를 기다리며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결혼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그녀의 할아버지 사이의 약속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했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였다. 그는 결혼식에서 차갑고 거리를 둔 것은 그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저 이 관계를 감정이 배제된 공식적인 계약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불필요한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삶을 분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고백했다. 나는 당신이 평범하게 살다가 적당한 때에 조용히 이 계약을 끝내주기를 바랐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 인턴으로 지원했을 때 놀랐다. 그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녀의 지원서를 거의 반려시킬 뻔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의 이력서와 성적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당신의 재능을 묻어버리는 것은 아우라 그룹의 손실이라고 판단했지. 이것은 그가 처음부터 그녀의 실력을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첫날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고백했다.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석이 당신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주었을 때 나는 당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려고 했던 게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일어서는지 보고 싶었다. 그는 USB 스틱과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한 것이 자신임을 시인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이후는 전부 당신의 힘으로 해낸 거야. 당신의 능력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그것이 그가 그녀를 남몰래 총애한 방식이었다. 그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쥐어주는 것. 유진은 이 모든 것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의 처음의 냉정함에 대한 분노, 그의 고백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 그녀는 처음으로 인턴이 아닌 그의 아내로서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요? 제가 바보처럼 혼자 모든 것을 겪는 동안 당신은 위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만 있었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건 내 방식이 서툴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 계약 결혼 이대로 끝낼 수도 있겠지. 원한다면 깨끗하게 정리해주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나는 이제 당신을 더 알고 싶어졌다, 한유진. 서류상의 아내가 아니라 진짜 당신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나. 강지훈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유진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인간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날의 두려움, 박민석의 모욕밤을 새우며 싸워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실을 파헤치던 순간의 짜릿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던 그의 조용한 도움도 떠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는 희미해지고 그를 향한 강력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로맨스에 대한 예스가 아니었다. 서로를 알아가자는 그의 제안에 대한 예스였다. 좋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린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처음부터 시작하죠. 그녀의 대답은 현실적이고 성숙했으며 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조를 설정했다. 다음 날 회사에 공식 발표가 났다. 한유진은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위해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다. 특별 프로젝트 및 내부 감사팀 소속 주니어 분석가, CEO 직속으로 최 비서가 관리하는 팀이었다. 이 결정은 매우 현명했다. 근거 없는 고속 승진이 아니라 그녀의 뛰어난 조사 및 분석 능력을 인정하고 오로지 실력에 기반하여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자리였다. 전략기획실의 옛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를 얻어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수연은 그녀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의 개인적인 새로운 시작은 조금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그 상황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화려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퇴근 무렵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직 회상 가네. 저녁은 그가 제안한 장소는 텅 비어가는 직원 식당이었다. 그들은 다른 동료들처럼 식판을 들고 마주 앉았다. CEO와 아내라는 지위의 압박감을 걷어낸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들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 이야기도 계약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녀가 오래된 책을 좋아한다는 것, 그가 의외로 길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것. 그는 그녀의 가족과 아우라 그룹에 오기 전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의 삶과 어린 나이에 CEO가 되어 겪는 중압감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평범하고 인간적인 대화였다. 그는 그녀가 단지 똑똑할 뿐만 아니라 무심한 듯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단지 차갑고 강력할 뿐만 아니라 외롭고 책임감에 짓눌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연결이 싹트기 시작했다. 식당을 나와 텅 빈 밤의 사무실 복도를 걸을 때 그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다. 회의실 사건 이후 그녀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빼놓았던 반지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그리고 그녀의 눈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질문의 의미를 알아차린 그녀 또한 가방에서 자신의 반지를 천천히 꺼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손에 반지를 끼는 대신 서로의 반지를 집어들었다. 그가 그녀의 손에, 그녀가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것은 맹세의 갱신이 아니었다. 노력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이었다. 이 반지의 무게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는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야기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키스로 끝나지 않는다. 희망찬 미래를 암시하며 마무리된다. 몇 주 후 유진은 새로 구성된 팀에서 자신감 넘치게 발표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으로 존중받으며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강지훈은 더 이상 숨겨진 카메라가 아닌 회의실에 직접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회사의 다른 누구도 본 적 없는 작고 진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그가 그녀를 기다렸다. 오늘 저녁 같이 퇴근할까? 집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품고 공기 중에 떠올랐다.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네. 마지막 장면은 두 사람이 아우라 그룹 빌딩을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다. 더 이상 CEO와 직원도 비밀 남편과 아내도 아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발견하고 이제 막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두 사람으로서 그의 총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함께 키워나가는 애정이었다. 서울의 유서 깊은 대학교 캠퍼스, 낡은 벤치에 앉은 윤수아의 세상은 온통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에게 재벌가의 아들인 그의 존재는 겨울의 유일한 난로였고 캄캄한 밤의 유일한 별이었다. 지우는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서아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꿈꿔주었다. 서아야, 졸업하면 우리 작은 집 하나 얻어서 같이 살자. 마당에 네가 좋아하는 꽃도 심고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는 거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나누어 먹으며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는 서아의 심장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약속이 가진 무게를 알았다. 그의 가족들이 자신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현실의 벽을 알았지만 지훈의 사랑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사랑이 그녀의 유일한 집이자 세상이었다. 행복과 불안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던 어느 날 서아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테스트기를 들고 그녀는 한참을 울고 웃었다.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밀려왔다. 이 아이는 어쩌면 그와 자신을 영원히 묶어줄 신의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순진하게 믿었다. 나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서아야.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 설득할게. 우리 아기 내가 꼭 지킬 거야. 소식을 들은 지우는 잠시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서아를 끌어안으며 굳게 약속했다. 서아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의 품에 안겨 그녀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굳게 닫힌 그의 집 대문이 자신과 아기를 향해 활짝 열리는 모습을 며칠 후 지우는 약속대로 서아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그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프라이빗 룸이었다. 지훈의 어머니 신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는 기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아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얼마지? 이것이 신 여사가 서아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안부를 묻거나 차를 권하는 의례적인 인사조차 없었다. 그녀는 서아를 아들의 연인이 아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비천한 여자로 단정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지훈 씨를 만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시끄럽구나. 신 여사는 서아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녀는 우아한 손짓으로 테이블 위에 통장 하나를 밀어놓았다. 이 안에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들어있어. 이걸로 뱃속의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디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아.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가 되어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구해달라는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냐는 절박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서아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신여사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아의 애타는 시선을 피하기만 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잔인한 비수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서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통장을 그대로 둔 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스토랑을 뛰쳐나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밤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뒤따라 나온 지훈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아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다. 서아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 엄마 말 듣는 게 맞아. 이게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는 매정하게 그녀의 팔을 놓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빨간 후미등을 보며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손에 꼭 쥐고 있던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초음파 사진이 빗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랑은 거짓이었고 약속은 부서졌으며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몸 안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다. 뱃속의 아이. 지우는 버렸지만 자신은 버릴 수 없는 유일한 존재. 서아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죽을 수 없었다. 아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 밤의 비는 한 여자의 세상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강인한 어머니를 탄생시키고 있었다. 그 밤의 비는 윤서아의 세상에 있던 모든 색을 앗아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흙과 백 아니 오직 잿빛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명문대학교 캠퍼스에 총명하던 여대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불러오는 바에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마저 쫓겨난 그녀는 보증금도 없는 서울의 한 낡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방에서는 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여름에는 찜통이었고 겨울에는 냉골이었다. 그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았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길거리에 나가 전단지를 돌렸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이 안에 있는 작은 생명, 그것이 그녀가 숨을 쉬는 유일한 이유였다. 세상은 냉혹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배를 보며 수군거렸고 때로는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텨냈다. 뱃속의 아이가 처음으로 발길질을 하던 날 그녀는 캄캄한 반지하 방에서 혼자 엉엉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살아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서아는 찢어지는 고통 끝에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하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여름 하늘처럼 맑고 크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아이의 탄생은 기쁨과 동시에 더 큰 현실의 무게를 안겨주었다. 갓난아기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고 몸은 쇠라도 씹은 듯 무거웠다.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밤늦게까지 인형 눈을 붙이는 부업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기띠에 하준을 재우고 마트에서 세일하는 야채 몇 가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친 몸통, 빈 지갑, 막막한 미래.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절망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고, 한 노인이 그녀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터지면서 사과 몇 개가 길 위로 굴러갔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굴러다니는 사과를 주어 봉지에 담아주었다. 노인은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차분했다. 고맙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노인은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서아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에 멈췄다. 그것은 작은 새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 목걸이 참 곱구나. 어디서 구한 것이냐? 아, 이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유품이에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죠. 서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노인의 반응이 이상했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들 곁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황급히 노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한참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서한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남루한 행세에게 노인이 회장님이라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노인은 비서로 보이는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서아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한 떨림으로 가득했다. 아가씨, 잠시 나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제발 부탁이야. 서아는 경계심과 의아함 속에서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다. 노인 안이 한태성 회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십 년 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집을 나갔던 외동딸에 대한 이야기였다. 딸과 연락이 끊기고 수년을 후회 속에서 살았고 뒤늦게 딸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다는 가슴 아픈 고백이었다. 내 딸 이름은 한지윤이었다. 그 아이가 집을 떠나기 전날 밤 내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것이 바로 새 모양의 목걸이였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지. 한태성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서아와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은 서아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안 늦었다. 서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기분이었다. 사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지난 수년간 너를 찾아 헤맸다. 내 딸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내 손주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너를 만나게 될 줄은. 이 할아비가 죄인이다. 한태성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룹의 총수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가 한없이 초라한 손녀 앞에서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곤히 잠든 아기 하준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증손자였다. 하늘이 내 딸을 데려가는 대신 내게 딸과 증손자를 함께 보내주었구나. 비서 김 실장이 다가와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그 어떤 검사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서아의 얼굴,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 서아는 잠든 하준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잿빛으로만 가득했던 그녀의 세상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이었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윤서에게 지난 1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자신을 부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통스럽지만 눈부신 담금질의 과정이었다. 한태성 회장은 손녀에게 안락한 산만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법을 가르쳤다. 서아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흡수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제학, 경영학, 외국어, 그리고 재벌가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예법을 익혔다. 그녀를 이끈 것은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자신의 아들 하준에게는 완벽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어머니로서의 절박한 다짐이었다. 그녀는 변했다. 더 이상 빗속에서 절망하던 가녀린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눈빛은 깊고 차분했으며 목소리에는 부드럽지만 꺾을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닌 여왕의 모습으로 만개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을 쏟아냈고 곳곳에서 터지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오늘은 강지훈의 아버지 회사가 중견그룹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합병을 발표하고 그 계약의 증표로서 지훈과 파트너사 회장의 딸이 약혼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단상위 강지훈은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훤칠한 모습을 뽐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는 공허해 보였다. 그의 옆에 선 약혼녀는 아름다웠고 그의 어머니 신여사는 만족감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아들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설계해낸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에게 오늘은 가문의 영광이 정점에 달하는 날이었다. 이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는 약혼 반지 교환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드높게 울려 퍼지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훈이 약혼녀를 위해 준비된 반지를 집어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왕 웅장한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 윤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다. 깊고 푸른빛이 감도는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는 오히려 절제된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은은한 진주 귀걸이는 그녀의 고고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압도한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였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한쪽에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한태성 회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쪽 팔에는 귀여운 턱시도를 차려입은 어린 사내아이가 안겨 있었다. 태성그룹 3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하고도 강력한 그림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분 한태성 회장님 아니신가? 옆에 여자는 누구지? 그리고 저 아이는? 단상 위의 주인공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신여사의 얼굴에서 승리감 넘치던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길한 예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지훈은 서아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1년 전 자신이 버렸던 초라한 여자. 그런 그녀가 왜 지금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한태성 회장과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회장의 품에 안겨있는 저 아이. 지훈의 세상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한태성 회장은 주변의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아와 하준을 데리고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당황한 주최 측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태성 회장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즐거운 자리를 잠시 방해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하객으로서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따뜻한 손으로 서아의 어깨를 감쌌다. 지난 수년간 저는 잃어버렸던 제 유일한 혈육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가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시선이 서에게 향했다. 이 아이는 제가 평생을 그리워한 제 외동딸이 남긴 유일한 핏줄, 제 손녀 윤서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품에 안은 아이를 살짝 들어보였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증손자 한하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제 손녀 윤서아는 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후계자가 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입니다. 선언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은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로 대낮처럼 밝아졌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과 믿을 수 없다는 술렁임이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신여사는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돈 몇 푼으로 떼어내려 했던 그 고아 소녀가 자신의 가문 따위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삼켜버릴 수 있는 거대 제국의 유일한 상속녀라니.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은 악몽이었다. 강지훈은 망연자실하게 서아를 그리고 그녀의 곁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이. 이제는 한하준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신의 흔적 따위는 지워져 버린 아들. 자신이 부와 성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렸던 것들이 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었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거대한 눈사태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덮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찬란한 조명 아래 서아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연회장 건너편에서 절망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시선과 잠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멀고도 차가운 희미한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이내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들에게로 향했다. 과거는 이제 그녀의 등 뒤에 있었다. 미래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왕이 자신의 왕국으로 귀환한 순간이었다. 파티는 끝났지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집은 아수라장이었다. 신여사는 실신한 듯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가문의 영광은 하룻밤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약혼은 파기되었고 회사의 명운이 걸렸던 합병 계약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아 아니 이제는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된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차갑고도 무심한 눈빛.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확인해야 했다.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것이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어리석게 믿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차를 몰았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에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태성그룹의 본사 타워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던 세상의 모든 문은 이제 그를 향해 굳게 닫혀 있었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은 그를 불청객 취급하며 막아섰다. 윤소아 씨, 아니 윤소아 상무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의 애원은 공허했다. 그는 결국 타워 앞에서 밤새도록 서성였다. 한때 그의 것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그를 완벽한 이방인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성타워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서아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실장이 다가와 강지훈이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한태성 회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만날 필요 없다. 너는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엮여서 네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 하지만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제가 직접 끝내야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저도 하준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매듭지을 줄 아는 강인한 주체였다. 만남은 타워의 한적한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과 딱딱한 의자만이 놓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서아는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들어서는 순간에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모습은 처참했다. 값비싼 턱시도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매만졌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서아의 맞은편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고 모든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제발 믿어줘. 그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이 더 큰 공포가 되어 그를 짓눌렀다. 결국 지우는 의자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서아야,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버릴게. 회사도 집안도 다 버리고 너한테 갈게. 우리 하준이,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진짜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줘. 제발. 그의 절규가 텅 빈 회의실을 울렸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강지훈 씨. 강지훈 씨. 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당신이 미안해야 할 대상은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했다던 윤서아는 1년 전 당신이 버리고 떠난 그 빗속에서 이미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하준의 엄마이자 태성그룹의 후계자 윤서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지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어머니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비겁해요. 그 모든 건 강지훈 씨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와 뱃속의 아이를 버리기로 선택했고 당신의 부와 안락한 미래를 선택했어요. 나는 당신의 그 선택을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도 내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지우는 그녀의 말에 희망을 보았다. 원망하지 않는다니.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지. 서아는 희미하게, 그러나 아주 쓸쓸하게 웃었다. 용서할게요. 그 말에 지훈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당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내 안에 남아있던 당신에 대한 증오와 원망, 그 지긋지긋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용서의 의미예요. 그것은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용서였다. 그의 존재를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준이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이에게서 뿌리를 빼앗을 만큼 나도 모질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하준이의 인생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권리는 1년 전 그 밤 당신 스스로 버린 겁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만남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만 가보세요. 지우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망견자실하게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그가 받은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차가운 동정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도 증오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딸깍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인생에서 강지훈이라는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마침표였다. 홀로 남겨진 지훈은 텅 비고 차가운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태성그룹의 회장실 윤서아는 이제 더 이상 어설픈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냉철한 카리스마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질문과 거침없는 결단력,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은 그 자리에 앉은 그 누구도 그녀를 풋내기라 얕볼 수 없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한태성 회장의 얼굴에는
더 없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손녀는 그의 기대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힘으로 태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군주로 성장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에 보여준 가장 위대한 업적은 경영 실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제를 털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딴 지윤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단 하나, 세상의 모든 미혼모와 그 아이들이 차별과 가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보듬고 그 상처를 타인을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아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쉼터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덧 훌쩍 자라 의젓해진 아들 하준이도 함께였다. 그래서 공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한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묻자 서아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공주님은 더 이상 왕자님을 기다리지 않았단다. 스스로 용을 물리치고 성을 구하고 아주 멋진 여왕님이 되었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웠다. 서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과거의 그녀처럼 절망의 문턱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또 다른 윤서아들에게 그녀는 이제 든든한 울타리이자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지우는 차갑고 적막한 거실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태성그룹의 후계자 스캔들 이후 급격히 기울었고 그는 결국 다른 중소기업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부부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웃음도 없었다. 오직 주식, 시세와 사업 이야기만이 오갈 뿐이었다. 그의 어머니 신여사는 그날의 충격 이후 급격히 늙어 과거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의미 없는 숟가락질만 반복할 뿐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선택한 풍요 속에서 지독한 가난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따금 그는 서아가 허락한 조건에 따라 하준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고급 세단 안에서 하준이 다니는 유치원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잠시 후 하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태성 회장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하준이가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 거예요? 하준이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세요 오냐, 우리 강아지. 오늘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마.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우는 숨죽여 지켜보았다. 자신이 안아줄 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아들. 자신이 가졌을 수도 있었던 저 따뜻한 가족의 풍경. 그는 자신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선택하기 위해 사랑으로 가득 찬 진짜 집을 버렸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확인하며 고통받았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평생에 걸친 형벌이었다. 그날 밤 서아는 하준을 침대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엄마. 응, 우리 아들. 엄마는 행복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엄마에겐 우리 하준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을 나온 서아는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한태성 회장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새 모양 목걸이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과거의 상처는 암으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그 굳은 살은 이제 그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되어주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빗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자는 이제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그 상처를 타인을 위한 온기로 바꿀 줄 아는 지혜에 있다.
한순간의 비겁한 선택은 평생의 후회를 낳지만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의지는 그 무엇보다 값진 유산을 남긴다. 윤서아가 물려받은 것은 태성이라는 거대한 그룹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물려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평온을 찾았다.